안녕하십니까. 창신대 명예교수 이상욱입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창신대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생을 영위한다는 것은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희비가 교차하는 일이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은 찬란합니다. 이런 개인의 삶의 기록들이 모여서 거대한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합니다. 승자의 관점에서 역사는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록하는 자가 역사의 승자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을 기록했습니다마는 원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기록해 두지 못했기 때문에 원균은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었던 이순신의 난중일기 같은 타인의 글을 통해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역사의 패배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리얼리즘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기록으로서의 사료적 가치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천상병 시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서울상대 재학 중에 서울상대 동문인 강빙구로부터 막걸리 값을 받아 썼던 것이 간첩자금 수수 혐의로 둔갑돼 가지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끌려가 물고문, 정기고문을 받고는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된 시인이 천상병 시인입니다. 정말 수재로서 활짝 생을 꽃피울 수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는 생이 망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심경을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날은이라는 제목이고 새라는 부제가 붙은 시입니다. 지금 PPT로 이제 제가 띄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새 이젠 몇 년이었는가 아이론 및 와이스처 같이 당한 그날은 이젠 몇 년이었는가 무서운 집 뒷창가에 여름 곤충 한 마리 땀 흘리는 나에게 악수를 청한 그날은 내 살과 뼈는 알고 있다. 진실과 고통 그 어느 쪽이 강자인지를 내 마음 하늘 한편가에서 새는 소스라치게 날개 편다. 월간문학 1971년 2월호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1967년 동백님 사건입니다. 그 동백님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동백님 사건 연루로 만신창이가 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그린 시죠. 아이론 및 와이셔츠 같이 당한 그날은이라고 해석합니다. 아이론 및 와이셔츠 같이라는 비유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폭력이 얼마나 참혹했던가를, 가혹했던가를 한마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집 뒷창가에, 그러니까 무서운 집 뒷창가가라는 이런 은유도 그렇습니다.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하자에게 악수를 청한 것은 여름곤충 한 마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천상병은 더 이상 천부의 인권을 지닌 인간이 아닌 벌레 한 마리의 방불했음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현장을 살과 뼈가 알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과 고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왜곡된 가운데 가해진 무도한 국가폭력에 어처구니 없는 그 폭력을 고발하면서도 그 어느 쪽이 강자인지를 이라고 진실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미 작고했습니다만 그의 시는 남아서 당시 불의했던 국가공권력의 부당성을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 한 편이 한 권의 역사책 못지 않는 큰 울림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망받는 수재 시인을 국가 공권력이 망가뜨린 불의한 폭력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천상병의 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뒷가시는 기록으로서의 문학적 성격이 매우 강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학작품이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지만 특히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 예술인 뒷가시는 더욱 기록적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자기 기록으로서의 뒷가시라는 테마로 뒷가시 창작 강좌를 해볼까 합니다. 이 강좌는 제가 2017년 북인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누구나 쉽게 배우는 뒷가시 창작 입문과 또 근자에 제가 쓴 뒷가시 관련 담론에서 주요 부분을 가져와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성이 발현진 뒷가시 문해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교수는 2009년 제2회 경남 고성 뒷가시 페스티벌 발제 현대시의 새로운 장르 뒷가시 그 미답의 집행과 정체성에서 고성이 뒷가시의 발상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시대의 시의 위를 회복하고 독자와 새롭게 소통하는 전범을 제시하려는 뒷가시의 발상지는 그러므로 자연히 경남 고성이 된다. 아마도 이 시대의 첨단에 선 시운동은 1930년대 김강균 등의 모더니즘 시운동이 그러했듯이 고성의 공룡 엑스포와 더불어 지역적 명성을 강력하게 한기하는 문화 규범이요 축제로 발전해 가리라 여겨진다. 언론에서도 경남 고성을 뒷가시의 발원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5일 뉴시스 보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남 고성군 장산숲에서 25일 뒷가시 발원지 표지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표지 제막식은 한국 뒷가시 연구소가 주최 주관하고 한국 뒷가시인협회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문화원 고성예총이 후원했다. 이보다 앞서 제14회 경남 고성 국제 뒷가시 페스티벌 개막식이 고성군 만면 장산숲에서 지난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제7회 뒷가시 작품상 시상, 제4회 경남 고성 국제 한글 뒷가시 공모전 시상과 함께 특별 이벤트로 열린 제막식이다. 한국 뒷가시는 지난 2004년부터
고성 장산마을을 중심으로 뒷가시 지역 문해운동이 펼쳐져서 한국을 넘어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고성이 뒷가시의 발원지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지역 문해운동으로서의 뒷가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뒷가시라는 신조어는 제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2004년 4월에 인터넷 한국문학 도서관 저희 개인 서재에 연재 코너를 활용해서 뒷가시를 연재를 하면서 뒷가시라는 말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2016년도에 국립국어 우리말쌤의 새로운 문학용어로 뒷가시가 등재되고 지금은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만은 이 뒷가시라는 신조어를 제가 인터넷 한국문학 도서관에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뒷가시라는 이름으로 50편을 연재를 하고 2004년 9월 15일 최초의 뒷가시집 고성가도를 출간하게 되면서 뒷가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뒷가시는 저희 개인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동성을 띠면서 포털에 뒷가시 마니아 카페를 2004년에 바로 개설하고 무커지 뒷가시 마니아라는 잡지도 창간하고 이어서 2007년에는 전기 간행물로 이제 변경해서 뒷가시라는 뒷가시 전문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경남 고성을 토포스로 즉 지역 문해운동으로 이제 운동성을 띠면서 하나의 장르로 이렇게 대동하게 된 것인데요. 뒷가시집 고성가도 후기에서 제가 고성가도를 중심으로 뒷가시를 창작했음을 그때 이미 밝혀 놓았습니다. 고성가도 후기 일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04년 4월 초순부터 6월 중순 무렵까지 어느 너머의 시의 노다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고성가도를 중심으로 한 출근길이나 퇴근길, 산책길 혹은 연구실 어디서든지 어느 너머의 시가 노다지처럼 보인 것이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뒷가로 찍었다. 그렇습니다. 뒷가시의 첫 출발은 고성가도였던 것입니다. 2004년 당시 저는 창신대학 문해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며 고성에서 마산으로 출퇴근했던 것입니다. 이 뒷가시가 뒷가시집 고성가도의 표제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봄날 늦은 오후 구행 프린스는 통영 캠퍼스로 달린다. 차창을 스치는 환한 슬픈 붓꽃들 아랑곳하지 않고 쭉 뻗은 고성가도의 가등은 아직 파란 눈을 켜고 있다. 고향 시골집에서 마산 직장인 창신대학으로 출퇴근하던 그런 길이 바로 고성가도입니다. 이 길을 오가며 뒷가시를 창작하고 실험적인 뒷가시론도 구상했습니다. 최호석 교수가 쓴 청소년을 위한 한국 현대문학사의 뒷가시를 새로운 문학 장르로 소개하면서 이 뒷가시 즉 고성가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뒷가시 고성가도는 뒷가시의 발원지가 고성이라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비오는 2004년 봄날 저는 고향길인 고성가도를 구행 브린스를 타고 통영 캠퍼스로 야간 수업을 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그때 사진에 보이는 신호등을 만났습니다. 당시 고성터널을 막 지나려고 하니까 도로변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을 뒤로 하고 터널을 지나가는데 만난 것이 바로 이 신호등이었습니다. 그 신호등이 있는 그 고성가도 자체가 한편의 시적 행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무릇 문해운동이라는 것은 일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제가 디카시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개인의 실험을 넘어 새로운 문해운동으로 확장성을 띠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고성이라는 토포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을 중심으로 지역 문해운동이 펼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고성이냐 하면 저희 고향이고 또 디카시라는 말이 고성을 토대로 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디카시집 고성가도가 출간하면서 공론화되고 그것이 고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지역 문해 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고성 만면 저희 고향집에 도서출판 디카시라는 출판사 등록을 하고 또 그 출판사에서 디카시 정기 간행물 반년간 디카시를 창간해서 지금은 개간 디카시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성을 중심으로 고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경남 고성 디카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경남 고성 디카시 페스티벌은 디카시 운동의 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2008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제14회 경남 고성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로 열렸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 아름다운 장산 숲에서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디카시가 이제 고성을 중심으로 지역 문해운동으로 펼쳐져서 하나의 장르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디카시의 탄생 배경을 구텐베르크 혁명과 디지털 혁명 그리고 디카시라는 그런 테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시도 미디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망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시의 진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서구에서는 창작문학을 포괄하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서정시, 서사시, 극시가 모두 창작문학이고 이와 대립되는 당시 산문은 역사, 철학, 웅변과 같이 이미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분석, 비판하는 도의문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원래 운문과 창작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라고 할 때는 창작문학 일반을 가리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서정시를 일컫는 것임은 이제 주제하는 바입니다. 서사시는 소설로, 극시는 희곡으로 분화 발전되면서 서정시만 시라는 이름을 달고 운문문학의 대표적 장르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서정시라는 개념의 좁은 의미의 시의 발생도 당연히 인류의 시작과 함께 그 연원이 장구하다 하겠습니다. 인류는 시를 어떻게 창작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원시 시대의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즐거울 때는 춤을 추고 기쁠 때는 흥얼거리는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흥얼거림이 어떻게 보면 시의 태초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기 표현은 인간의 본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의 기원을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이나 고대 신앙과 결부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시는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진화와 함께 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혁명적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 현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맞아서 다시 한번 변화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진화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구두, 문자, 인쇄, 텔레, 디지털 이 5가지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구분하는 것인데 부족사에서는 구두 커뮤니케이션 시대였다는 것이죠. 구두 커뮤니케이션 시대는 텍스트가 없어서 메시지의 저장이나 보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굴백화 같은 것을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문양으로 소통을 한 것이죠. 봉건사회는 문자 커뮤니케이션 시대였습니다. 문자로 메시지의 저장과 보존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근대 사회는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였습니다. 인쇄술 발명으로 메시지의 다량 복제가 가능해져서 다수가 동일한 정보를 얻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대중사회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시대라는 것인데 무선 전신, 전화, 라디오, TV 등의 등장으로 메시지의 전달의 신속성과 원격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화 사회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기존 미디어의 고도화, 디지털화는 컴퓨터의 등장과 인터넷,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제 가져온 것인데 시 공간의 감각이 달라졌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라는 개념은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텍스트 중심적인 그런 제도가 바로 문학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문학은 15세기 구텐베르크 할판 인쇄술을 처음 발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문학의 시대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구술과 기억에 의존하는 구전 문학, 그러니까 입으로 전하는 구전 문학 형태로 존재했던 문학은 물론이고 기원 전 5세기경 구두 문화가 문자 문화로 이행되면서 도 여전히 제한된 독자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어떤 문학이 고품격으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연 구텐베르크의 혁명은 문학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쇄 커뮤니케이션으로 지식과 정보가 책을 통해서 대량 전달이 가능해짐으로써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시민혁명도 가져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열리면서 또 하나의 구텐베르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교육 현장에서도 문자 중심의 전통적인 읽기 쓰기의 문식성에서 새로운 개념인 복합 문식성에 대한 새로운 고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사소통의 방식이 문자 중심의 전통적인 문식성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통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는 시예술 장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1세기 들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고 연결되며 전지구적 네트워크가 구축된 지금 삶의 양식만큼이나 예술의 양식도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제하다시피 영상과 문자의 멀티언어 글쓰기입니다. 영상과 문자 외에도 동영상, 음악도 함께하는 다층적인 멀티언어로도 소통을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멀티언어는 역시 영상과 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문자로도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과 문자가 한 덩어리의 시로 표현하여 소통하는 디카시만큼 SNS 환경에서 최적화된 새로운 시 양식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디카시는 극순간의 멀티언어 예술입니다.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고 그 느낌이 날아가기 전에 문자로 짧게 연출하고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 한 덩어리로 SNS로 실시간 소통하는 것이 바로 디카시의 비전이고 그 비전이 디지털 혁명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혁명의 산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약자인 디카와 시의 합성어인 디카시는 영상과 문자의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의 그런 산물이 아닙니다. 포토포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진과 시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입니다. 완성된 기존의 시에 잘 어울리는 사진을 엮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진과 시는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둘이 엮여서 시의 감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디카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상과 단순한 시의 결합이 아닌 영상과 문자가 결합하여 한 덩어리의 시가 되는 것이 바로 디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문자 미디어 시대의 산물인 시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쇄 매체로의 새로운 소통이 노래로 불려졌던 시를 이제 문자시로서 독립을 가져오게 한 것처럼 작금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역시 시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디카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카시 창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창작은 4가지 관점을 거칩니다. 착상, 성장, 초고, 태고가 그것인데요. 현대시로서 문자시는 이제까지 종이라는 인쇄매체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창작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디카시의 창작 과정은 문자시와 어떻게 다를까요? 마샬 맥루하는 미디어는 곧 메시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서 메시지 생성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종이 매체로 시를 소통할 때와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로 소통할 때 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문자시가 종이 매체의 산물이고 디카시가 디지털 매체의 산물이라는 것은 주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디카시의 창작 방식은 문자시와 달리 극순간 멀티 언어 예술로서의 속성을 지니는데, 물론 시라는 관점에서는 공통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디카시는 주로 스마트폰 내장 디카를 활용해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느낄 때 그것을 바로 찍고 또 그 느낌을 곧바로 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문자시처럼 착상하고 그리고 그 착상한 시의 씨를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초고를 완성하고 또 퇴고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쓰기보다는 착상과 성장과 초고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압축되어서 창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카시와 문자시의 창작 방법의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디카시가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고 또 문자로 표현하고 그것을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실시간 SNS로 쌍방향 소통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자시 창작보다 좀 더 복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이 매체를 이용한 문자시가 시적 영감을 착상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시인의 상상력으로 계속 확장시키고 키워내서 또 때로는 그것을 묵혀두기도 하다가 또 책상 앞에 앉아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초고를 완성하고 또 오랜 시간 퇴고 과정을 거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문자시는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디카시는 극순간 멀티 언어 예술로서 창작 방법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디카시의 창작 방식과 소통 방식이 문자시와 이런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시 같은 경우는 착상을 해서 그것이 시로 완성되어서 발표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작품을 월간지에 발표한다고 해도 발표하는 데만 한 달이 소요되는데 디카시 같은 경우에는
SNS를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뒷가시는 창작도 소통도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문자시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 문자시도 영감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시는 영감보다는 시인의 자신의 상상력이나 노력이 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작품을 완성한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뒷가시는 문자시보다 더욱 영감에 의존을 많이 해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인 그런 영감을 느낄 때 그 순간에 이미 뒷가시는 거의 완성되다시피 하는 것이다. 시는 그 영감을 옮겨 적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창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뒷가시는 99%의 영감과 1%의 땀으로 작품이 완성된다고 말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제가 쓴 뒷가시 가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백악기 가까운 고성 앞바다, 멀리 고깃배 한 점 찍어 놓았다. 자세히 보면 바다 저 뒤편으로 고깃배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뒷가시는 일반 문자시에 비해 영감의 의존도가 높고 창작도 일순간에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뒷가시가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자시 창작은, 그러니까 일반시 창작은 착상이, 그러니까 어떤 시적 영감을 얻어서 시를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의 종자를 얻는 것을 착상이라고 하는데, 착상이 시 창작의 출발이라면 뒷가시는 착상 자체가 성장과 초고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그냥 찾아온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한 다발로 찾아오는 것이 뒷가시의 창작 특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박이 넝굴째 굴러 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뒷가시 가을을 어떻게 창작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 바닷가에서 지금 사진의 장면을 본 것입니다. 고성 바닷가는 백악기의 공룡 발자국 하석이 절비합니다. 저는 백악기의 바다, 아니 호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백악기와 오늘의 시간이 맞다 시공을 넘나드는 그런 사유의 바다였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바닷가는 백악기 가까운, 아니 백악기의 바다임을 인식했던 것이고, 멀리 고깃배 한 점처럼 찍혀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 가을이구나 하는 탄성을 바라고, 극히 서정적이고 판타지의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그것은 또 이곳이 현실의 바다임도 일깨우는 그런 역설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판타지와 현실, 감성과 이성, 어제와 오늘, 산과 바다, 나와 세계의 대립과 통합의 무한한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나이고 또 생이라는 것을 깊어가는 가을 고성 바닷가에서 섬광처럼 내리를 스쳤던 그런 것이 바로 이 뒷가시 가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상념들의 무의식 속에서 백악기 가까운 바다, 멀리 고깃배 한 점 찍혀 있는 그것이 바로 생의 가을이라고 저는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 앞바다를 찍고 쓰는 것 역시 시 공간이 압축되듯 순간적으로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에, 그러니까 수많은 무의식의 사유의 덩어리들이 몇 줄의 문장으로 드러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뒷가시를 쓰는 것은 이렇듯 문자시를 쓰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뒷가시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 뒷가시 인회회가 만들어지고 지난해 창신대 문득수문학관에서 제1회 한국 뒷가시 인회회 뒷가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미 뒷가시는 디지털 시대의 하나의 문예 장르로 뚜렷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월간 쿨트라, 월간 우리시, 개간 시와 경계, 개간 심화 등의 문예지에서도 뒷가시를 하나의 장르로 수용해서 뒷가시 지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간시와 반시, 개간시와 경계, 개간시와 편견에서는 뒷가시 신상 제도를 도입해서 뒷가시인을 공식적으로 배출하고 있고, 또 지역신문에서 뒷가시 신춘 문예를 실시하기도 해서 역시 뒷가시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뒷가시인 협회에서는 주요 뒷가시 공모전 수상자들 중에서 대상 최우수상 당선자에게는 뒷가시인 등단 자격을 주고 한국 뒷가시인협회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간 뒷가시에 이어 2021년 가을호로 진주에서 뒷가시 전문지 한국 뒷가시학이 창간됐습니다. 뒷가시는 온 오프라인을 걸쳐서 한국 뒷가시 모임, 서울 뒷가시인협회, 부천 뒷가시인협회, 이런 다양한 뒷가시 동호인 모임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애지시선으로 복효건, 김나무, 이시향 이런 시인들의 뒷가시집이 출간되고 있고, 또 한국 뒷가시학, 뒷가시 기획시선, 작가 뒷가시 기획시선 등 다양한 뒷가시 시리즈 시집이 속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자체를 시쓰기의 도구로 활용하는 뒷가시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 양식으로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순간 포착, 순간 은술, 순간 소통의 극순간 멀티 언어 예술이라는 뒷가시의 최소한의 양식적 틀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뒷가시는 국립국어 우리말 셈을 비롯하여 인문학 용어 대사전, 네이버 및 다음 어학사전에 정확하게 용어로 등재되어서 뒷가시의 정체성은 공고하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란은 없을 줄 압니다.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 등재된 뒷가시의 개념 일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시의 줄임말로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행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문자를 함께 표현한 시다.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사진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해 순간의 시적 감흥을 담는 것이 특징이다.
시적 행성을 순간 포착하고 그 느낌이 날아가기 전에 문자로 표현하여 SNS로 실시간 소통한다는 점에서 영상과 함께 표현되는 문자는 짧게 5행 이내로 언술된다. 디카시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언어예술이라는 기존의 시의 범주를 확장하여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디카시 창작자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디카시 공모전도 개최되고 있다. 예컨대 경남 하동의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경기 양평의 항순원문학제 등이 디카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경남 고성군에서는 경남고성국제 디카시 페스티벌을 열고 작품 전시와 낭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충북 보흥군이 오장한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오장한 디카시 신인문학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디카시 앞날은 밝습니다. 디카시는 하루가 다르게 향수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격 문학이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창작하는 생활문학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BTS처럼 디지털 강국 한국에서 발현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인 디카시는 문학 한류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로 소개되며 글로벌 장르로 충분히 성장할 동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디카시를 글로벌 장르로 견인해 나갈 한국 디카시 협회의 본격 출범도 디카시의 앞날을 보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디카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국력에 비례해서 한글을 세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 콘텐츠로 기능할 것입니다. 저희 강의를 들어주신 창신대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